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와일드베리즈를 따고 있네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의 창고와 물류 인프라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CEO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에 의존하는 러시아 기업가들과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걱정하고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와일드베리 공격이 러시아 최대의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격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우리는 먼저 리아잔으로 향합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와일드베리즈에 속한 5번째로 큰 물류 허브가 있습니다. 아니면 SAT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이 허브는 종종 러시아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운영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파괴적인 드론 공격으로 산산조각이나 폐허가 되었습니다. 공격 이후 창고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공격은 건물의 지붕을 뚫고 심지어 인근 정유소에까지 불을 질렀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비상 대피가 실시되었습니다. 와일드베리 직원들이 대피했고 일부 사상자도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와일드베리즈의 수백만, 어쩌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 전쟁 경제에서 푸틴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그레이마켓 거대 기업을 마비시키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리아잔에서 일어난 일은 러시아 전역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 시설들이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8월 2일 테크놀로지.org는 우크라이나가 와일드베리스의 러시아 내 25개 창고 중 11곳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 보이즈 오브 우크라이나는 그 숫자를 12개로 집계했는데 이는 아마도 테크놀로지.org 기사 이후인 8월 3일에 러시아 블라디미르 지역의 한 시설에 대한 공격까지 포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뉴 보이즈 오브 우크라이나는 또한 이번 블라디미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회사의 15개 대형 창고 중 12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시설부터 먼저 제거한 뒤 나머지 시설들까지 차례로 공략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월 4일에는 또 다른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와일드베리즈의 두 창고를 정확히 타격했고 모스크바 근처에 위치한 이 회사 네트워크의 또 다른 물류시설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트베르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창고를 타격했습니다. 후자의 공격은 푸틴을 정말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의 고향입니다. 그곳은 러시아의 보석 중 하나이며 나라 전체에서 가장 잘 방어되는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8월 4일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와일드베리즈 창고를 지킬 만한 아무런 대비책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추가 공격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8월 5일에는 타타르스탄과 툴라에 있는 와일드베리즈 창고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과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거대한 화재와 치솟는 연기, 와일드베리즈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었던 수많은 제품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공격을 감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여전히 집계 중인데 이는 매일 더 많은 창고가 불타면서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8월 4일 AA는 와일드베리즈 판매자들의 잠재적 손실이 이미 35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와일드베리즈가 판매자들에게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약 5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에게 보내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도덕적으로 애매한 부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러시아는 와일드베리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와일드베리의 CEO이자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며 푸틴 지지자인 타티아나 킴이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공격을 멈추라는 절박한 호소이자 동시에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에서 킴은 우리를 공격할 때 테러리스트들은 진짜 동기를 숨기고 우리가 군수품을 판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전 세계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우리에게는 있고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에는 논리도 상식도 이성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킴. 군수품 판매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와일드베리스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해왔고 잠시 후에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언급과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논리가 없다는 주장이야말로 가장 터무니없는 발언입니다. 킴은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대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회사 모두 러시아에 진출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판매하든 두 회사 모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충분한 논리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말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김 씨가 주장하는 군수품 판매 의혹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와일드베리즈를 공격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동시에 와일드베리즈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흥미로운 폭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 공격들 이전에는 드론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와일드베리즈에서 쉽게 FPV 공격 드론으로 개조할 수 있는 매빅 3와 매빅 4 드론을 포함해 엄청나게 다양한 드론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선에서 이런 종류의 드론을 사용하는 군인들에게 명확한 신호가 되는 FPV로 표시된 쿼드콥터들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검색해보면 이런 드론에 사용할 수 있는 페이로드 고정 장치와 폭탄 투하 메커니즘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종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카테고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베리스의 의류 섹션에서는 몸에 착용하는 전술 장비, 예를 들어 방탄복 위에 입고 소총 탄창을 보관할 수 있는 체스트 리그 같은 전술 장비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와일드베리즈에는 심지어 특별 군사작전을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와일드베리즈에서 판매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추정이나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부분에서 과거형을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즈는 이러한 물품들의 흔적을 온라인 상점에서 지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군사장비가 판매된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는 없다는 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6일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와일드베리즈에서 판매되는 군수품이 검색 결과에서 숨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품들은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와일드베리스는 고객들이 그것들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와일드베리스는 SVO와 같은 검색어에 대한 결과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SVO는 러시아어로 특별 군사작전의 약자입니다. 이는 플랫폼이 과거에 판매했고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숨기려는 미약한 시도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전에는 SVO 관련 모든 상품을 검색하면 20만 개가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가 실제로 한 일은 SVO라는 약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뿐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검색에 나타났던 모든 제품들은 여전히 와일드베리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제품들을 찾으려면 단지 다른 검색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목탁이라는 러시아 언론사가 SVO에서 테스트된 것으로 표시된 헬멧을 찾아내거나 다른 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VO 블랙리스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SVO 상품, SVO 보급품, SVO 액세서리 등을 검색해도 여전히 결과가 나옵니다. 김 씨가 와일드베리즈에 대한 공격이 군사적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표라면 그녀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군사 제품을 어설프게 숨기려는 이런 시도로는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예전처럼 찾아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만 그렇습니다. 판매되던 많은 물품들은 이제 창고의 폐허 속에서 그저 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와일드베리 공격 뒤에 분명한 군사적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김 씨가 주장하는 이 일에 논리가 없다는 말과 모순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 장비를 시장에서 없애는 것이 주된 목표라기보다는 오히려 보너스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 진짜 목표는 이러한 공격이 러시아 내에서 촉발한 여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 타격이고 정말로 그 타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와일드베리의 공격이 왜 크렘린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 강조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와일드베리는 러시아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크렘린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러시아판 아마존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마존처럼 와일드베리즈는 기본적으로 수만 명의 사업주들이 판매를 위해 플랫폼에 의존하고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보관하고 배송하기 위해 창고에 의존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와일드베리즈는 단순한 온라인 소매업체가 아니라 러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이 의존하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7월 29일까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회사 창고 공간의 약 10%가 파괴되었고 그 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재고도 함께 손실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판매자들은 이미 큰 손실을 입으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판매자는 BBC에 자신이 거의 13,000달러 상당의 재고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우리는 이미 사방에서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드베리즈는 주요 경쟁사인 오종과 함께 러시아 경제활동 인구의 최대 90%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와일드베리즈는 모든 것입니다. 그들의 수입원이고 옷과 집에서 쓸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곳이며 예기치 않게 문 앞까지 다가온 전쟁 속에서 중요한 생명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제적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의도적으로 가하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 시설들이 민간인들도 사용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되돌려보내는 것이며 이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러시아 경제의 핵심을 타격하면 그 핵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푸틴에게 이 미친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할 정도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와일드베리 창고들이 불타면서 판매자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35억 달러어치의 재고가 파괴된 것을 언급했죠. 그것은 분명히 와일드베리에게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35억 달러는 플랫폼 판매자들이 벌지 못하게 된 돈이기도 합니다. 즉 35억 달러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데 쓰일 수 있었던 돈이라는 뜻이죠. 혹은 와일드베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러시아인들의 일상적인 지출을 충당하는 데 쓰일 수도 있었던 돈입니다. 메두자에 따르면 와일드베리는 최근 판매자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직 소규모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만이 회사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았으며 그마저도 그들이 잃어버린 상품 가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원을 계속 약속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많은 소규모 기업들은 현금 흐름 문제로 인해 무너질 것입니다. 구매자들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조금 이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이 화재로 인해 여러 창고를 잃고 재고도 함께 사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사려고 하던 10달러짜리 상의가 갑자기 20달러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이죠. 그리고 와일드베리스를 이용하는 러시아인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자신의 은행 잔고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자 보고서에서 키포스트는 와일드베리스 내 상품 가격이 10%에서 30%까지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초고속 인플레이션이며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와일드베리스의 지점들이 더 많이 파괴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와일드베리스를 통해 판매하는 기업들은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할인을 취소하거나 더 저렴한 배송 옵션을 선택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찾아낸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전쟁 전체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압박 지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마비시켜 푸틴이 침공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와일드베리스는 오랫동안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알아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공격들이 러시아 경제 파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DW 뉴스는 와일드베리스가 러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에 대한 병목 지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 회사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러시아 국영은행들의 지원 덕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푸틴의 전쟁 자금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푸틴이 와일드베리스를 계속 운영하려 한다면 실제로 그래야 하겠지만 이 플랫폼이 러시아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는 은행들에게 이 회사를 구제하라고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돈은 어디선가 나와야 하고 그것은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의존하는 동일한 자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국가 자금으로 와일드베리스를 돕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경제적 재앙의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는 붕괴할 것입니다. 수많은 판매자들이 소유한 사업들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미 수요와 공급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가장 큰 경쟁자 중 하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도 모두 가격을 올리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있어 손해만 남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가 계획한 대로입니다. 푸틴과 그의 국영 은행 시스템은 이미 집단적으로 선택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7월 29일 보도에서 CNBC는 크렘린이 와일드베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을 이미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말이죠. 그리고 국영은행인 VTB가 결국 러시아 납세자들의 비용으로 시행돼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베르방크와 같은 다른 은행들도 와일드베리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창구의 손실이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와일드베리스 판매자들에게 승인해준 수천 건의 대출을 잃게 되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8월 4일 글로벌 데이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크렘린도 이제 스베르방크와 같은 이유로 판매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최대 1년까지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 러시아의 은행들이 이 소식을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앞서 언급했던 구조조정과 함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소액 금융기관을 통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운전자금 대출도 제공됩니다. 즉 판매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위에 또 다른 대출이 추가되는 셈이죠. 크렘린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선은 러시아 내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물류망에 대한 공격입니다. 군사장비의 파괴와 함께 공급업체, 구매자, 은행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이 결합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감행하는 모든 공격은 단순히 재고 손실과 재건에 드는 비용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일드베리스와 러시아 자체,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해결책이 도입된다면 이들은 증가한 사업 운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현금흐름 문제로 인한 대출 상환, 그리고 와일드베리스에서 큰 손실을 본 후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는 판매자들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와일드베리스가 무너지면 러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데 이미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또한 와일드베리스 판매자의 중앙값 기준 매출이 겨우 7,5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그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충격만으로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러시아에게 최악의 시기에 닥쳤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 상황은 푸틴이 군산 복합체에 집중하면서 국가 경제를 변화시킨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 공격이 시작되기 전인 7월 13일, 포브스는 러시아 경제를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경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러시아 자체 전망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은 겨우 0.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러시아를 경기 침체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이것도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은 2026년에 예산을 최소 280억 달러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추가로 540억 달러씩 더 늘어날 것입니다. 2026년에 러시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이란에서의 전쟁이 유가에 영향을 미쳐 러시아에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훨씬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와일드베리스를 잃거나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써야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와일드베리스 창고의 파괴만으로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맞춰놓은 퍼즐의 또 다른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이 이 모든 것에서 논리를 찾고 있다면 이제 그 답을 찾은 셈입니다. 우리가 방금 설명한 모든 이유 때문에 와일드베리스가 표적이 된 것이죠. 김은 푸틴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일어나 자신의 회사 창고들이 드론 모양의 폭발성 벼룩들로 뒤덮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일드베리스 공격에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언급한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혼란이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에게 등을 돌리도록 압박하는 데에도 쓰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타격은 경제적인 타격만큼이나 중요하며 그 이유는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사건들을 모두 추적하는 밀리터리 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